본 팟캐스트는 제주 메세나협회 2024년도 메세나 매칭 그란트 선정 사업으로 기업 한라 엔지니어링이 후원하고 스튜디오 아담과 팀 아시들이 함께 제작하는 제주 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는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삼방이라고 하고요. 이번 화 게스트는 제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미술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산 작가님 모시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는 청년작가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하셨고, 또 지역에서 동료 작가분들과 함께 어떤 서울에 있는 다양한 아트페어라던가 어떤 상업미술 시장에 대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셔서 이러한 얘기들도 나누고 그 이전에 작가로서 혹은 예술이란 혹은 제주 예술시장, 미술시장의 어떤 생태계에 관한 담론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작가님 모시게 되었고요.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서 좀 듣는 분들도 작가님 아실 수 있게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는 김산입니다. 이거 외에 더 소개할 건 없네요. 네. 로프에서 좋은데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신 거가 무색하게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서 미술하는 분들한테 되게 동경과 이렇게 귀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는데, 사실 저희 팟캐스트의 이 도입부에서 의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작가로서의 길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미술을 시작하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시작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미술평론가 하시고 네. 그 당시에는 미술평론가는 아니고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셨지만은 네. 미술평론가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출근을 하면 이제 저를 애기였던 저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작가들 작업실에 이제 가셨죠. 놀러 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감이라는 재료들에 익숙해지고 작가들의 그 생활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이 시작되고 그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작가님들 작업실 둘러보고 작업을 하는 환경을 지켜보고 어떤 재료들을 보는 게 약간 친숙함,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스며들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죠. 그런 게 이렇게 기반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작가가 되셨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 혹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라던가 변곡점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그 당시 이제 과거에 아마 제주도가 제 기억으로는 제주도에서 민중미술이 가장 전국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곳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미술을 하고 이제 그런 미술을 하는 작가들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미술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물론 어쩔 수 없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피는 못 속인다는데 예체능 쪽으로 자꾸 돌긴 했죠. 저도 이제 운동도 오래 하긴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그림을 보더니 너무 별로였어요. 미술학원 다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미술학원을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그림이라는 걸 해보자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는 진짜 시작이 됐어요. 그 공부들이. 미술 공부들이. 그러니까 친구들 그림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의 그림을 봤는데 생각보다 영 별로여서 네,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셨구나. 오. 그럼 그 이전에 약간 그 아버님의 영향으로 돌아다니셨던 곳이 약간 민중미술을 하시는 분들의 작업실이셨던 건가요? 그죠. 저도 그렇고 이거 듣는 분들도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중미술이란 게 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민중미술하는 걸 정확한 사전적 정의들은 검색하고 네네네네. 찾보시면 나오고, 근데 그 당시 분위기 이제 아무래도 한국미술의 제일 중심, 지금 이제 동시대 미술이라고 했을 때 한국미술이라고 하면은 그 민중미술 시대가 가장 베스트라고
경우도 있고. 근데 네.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발언들, 사회적인 발언. 예,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 역사적인 이게 내용들. 아픔들, 뭐 하다못해 뭐 5.18, 뭐 제주 같은 경우는 4.3,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정확한 그 이제 이념들,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던지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담은 미술들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접하셨을 당시에는 어린 나이셔가지고 그런 이념이나 담론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배경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고 그냥 그러한 작업 환경을 보시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약간 뭐 나중에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민중미술의 소재가 되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 나중에 또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네.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까지 작업했던 게 이제 그 민중미술 베이스가 아마 됐었던 것 같아요. 칼라가 됐든 소재가 됐든. 네. 아,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 시절 아버지 덕분에 돌아다니셨던 네네네. 그 영향이 좀 크게 자리했을 수도 네네, 있겠다는 그죠. 말씀이시구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미술 학원에 들어가시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진로 선택의 영역이시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뭐 앞선 분들도 말씀해 주시기 이렇게 학원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하는 입시를 위한 입시 미술을 배우게 되는데 뭔가 여기서부터 뭐랄까 약간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 뭐 내가 구현하고 싶은 예술 내지 미술은 이러한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입시를 위한 어떤 정형화된 어떤 커리큘럼된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적성에 맞으셨나요? 적성이 맞았죠. 저는 맞았고, 근데 그때도 이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가려면 그 틀에 맞춰야 일단 거기를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뭐 입시 미술학원이고 입시를 바탕으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건 내가 일단 맞추고 준비를 하자. 근데 그런 성격, 그런 이제 제 생각도 갖고 있었고, 네. 일단 그 입시 미술이라는 그 틀은 저랑 일단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미 그 입시 미술에 임하셨을 때부터 이 미대를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충족하되 뭔가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때부터 이미 지니셨던 건가요? 그죠? 어, 그 들어간 다음에 네. 내 거를 하자. 거기서 말하는 내 거라는 게 앞서 말씀 주셨던 약간 민중미술에 베이스된 소재와 관련된 담론을 다루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뭐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없는지 저는 기억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일단은 학교는 가고 학교에서 원하는 걸 하면서 학교는 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미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오케이. 그렇게 돼서 미대에 진학을 하시게 그죠,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뭐 자주 듣는 사례나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 미술을 와서 학교를 갔는데 또 생각과는 달랐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한 전개라면 뻔한 전개인데 그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대에 들어가셔서 뭔가 미술 활동을 하신다는 게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꿈꾸셨던 그런 어떤 미술적인 혹은 어떤 장래적인 전개와 부합하셨나요? 부합 안 했죠. 물론 이제 그 아카데미의 교육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 저랑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재료를 사용하고 소재를 찾아 나가는 그 기법적인 부분만 배우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그거는 기법적인 부분은 뭐 누가 가르쳐 주면 좋지만 그거는 혼자 해도 되는데 네. 예술을 뭔가 내 작품을 표현하는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뭐 내용적인 거나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은데 그거는 뭐 저학년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 뭐 그 당시 이제 배울 수 있는 길이 딱히 없어서 그래서 저랑은 일단 들어갔을 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교 가면 놀아야지. 술도 마시고 뭐 학교에서 밤샌다고 작업한다고 이제 집에 얘기해놓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 분위기들 이제 대학생들이 즐기는 분위기들 네네. 그런 게 일단은 저한테는 제가 생각했던 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술 대학을 가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술만 무진장 먹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셔서 약간 본인 안의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약간 이런 고민 그리고 조금 더 미술이나 예술에 대해서 약간 진지한 접근을 나름 바라셨는데 네,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입시 미술과는 별개의 영역일 수 있지만 여전히 어떤 기법 내지 어떤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어 있었고 그리고 약간 그거를 같이 수강하는 예를 들어 뭐 동기라던가 어떤 학생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미술적인 접근의 담론을 나눈다기보다는 의례껏 약간 대학 그죠. 뭐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뭐 대학 문화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달갑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예, 그게 뭐 달갑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그저 달갑지 않았던 거죠. 뭐 그게 막 저랑 안 맞았으니. 물론 저도 놀기도 놀고 많이 했는데 네. 적어도 학교를 갔으면 그림 그려야죠. 왜냐면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기술적인 거는 입시 미술 하면서 배웠어요. 그냥 다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런 건 입시 미술도 다 배우고 그냥 단순히 진짜 재료적인 부분을 배우는 건데 네. 그거 말고 더 다른 다른 요소들을 배웠으면 했죠. 근데 약간 그런 교육은 받지 못하셨다는. 그래서 저학년 때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약간 거기서 생기셨던 약간 딜레마 내지 이질감 등을 마주했을 때 뭔가 어떤 선택한 뭐,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좀 어떤 방향성이 생기셨나요?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선배들도 작업을 안 하고 그래놓고 이제 뭐 동기들도 작업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군 입대 네. 그거 신청해놓고 네.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개인전 한번 하고 당신네들이 그림을 안 그리니 전시회 개인전. 네. 네. 네, 당신네들이 그림을 안 그리니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네. 밖에서 따로 작업실을 구하고 네. 학교 전공실 이외에 따로 작업실을 구하고 네. 학교에서 하는 그 아카데미 교육은 따로 받고 끝나고 와서 작업실을 또 다시 재작업을 하면서 이제 첫 개인전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준비를 하게 됐죠. 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군대 입대하시기 전에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술에 대한 배움이나 활동에 대한 어떤 이질감을 느끼셔서 그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고 좀 독자적으로 그죠, 전시회 따로. 개인전을 준비했다. 그러면 그 개인전을 준비하셨던 그 개인전에 대한 것들을 좀 묻고 싶은데 어떤 작품으로 개인전을 준비하셨는지. 그 당시는 뭐 지금 작업 뭐 추후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작업 말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인물 작업을 했었고 인물이요? 예, 인물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여기 모슬포에서 좀 어릴 때 좀 살았어가지고 할머니랑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해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삶, 인간의 삶, 어렵게 살던 그런 이제 제주도 이제 그 해녀들의 삶이나 이제 또 이제 그 물질이 끝나고 해녀 일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또 밭일까지 하고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런 인물 작업을 했었죠. 주로 첫 개인전에서는. 아, 그러면은 첫 개인전에 약간 작품 소재로서는 어린 시절 지켜보셨던 할머니의 어떤 그죠. 라이프였나요? 어떠셨어요? 이런 걸 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그 과정이. 반응은 진짜 반반이에요. 네. 이게 그 당시 첫 개인전을 서귀포에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가 이제 서귀포 관광객들이 한창 이제 제주도에 몰려올 때 네.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제 다른 전시 관람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정말 괜찮았고 네. 그리고 대학생이 개인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 약간 뭐 뭐 머리에 그- 피도 안 마른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응원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네. 또 도내 분위기는 많이 달랐죠. 많이 이제 욕도 많이 먹고 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인전을 하냐는 식의 이야기들도 많았고 시기 질투도 많았고 네. 그러한 피드백들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욕을 안 타요. 그래서 그냥 그럴 거면 너네도 해.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네. 그리고 어차피 개인전 끝나면 군대로 이제 도망갔으니까. 네, 어떻게 별로- 보면 군대 가기 전에 약간 시작과 동시에 어떤 유산을 남기는 그런 네,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전역 이후로도 학업에 대한 복귀 내지 작가로서의 생활을 쭉 이어가셨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커리어의 작가로서의 커리어나 정체성의 어떤 초반부였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그림을 어떠한 작품을 뭐 어떤 생각으로 약간 이 작가로서의 이고가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 네.
좀 이제 다시 이제 뭔가 뻔한 그림을 그리긴 싫었고, 네. 그러니까 뻔한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진짜 딱 아카데미식 교육의 그림들을 그리기 싫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자연스러운 그 어렸을 때 삶, 이제 민중미술의 삶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펜화로 흑백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민중미술은 판화가 진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판화는 보통 흑백이잖아요, 목판화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보통 평론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흑백 그림을 시작으로 이제 뭔가 이제 제주도 전반적인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제주도 사람들의 삶, 이야기, 그러면서 문화적인 부분을 또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추후에는 사상 작업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삶 그리고 거기서 지켜봤던 어떤 할머니를 비롯해서 아버지 말씀 주셨던 그 아버지 덕분에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던 어떤 민중미술 관련된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작업 방향성이 좀 잡혀나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신 이 민중미술이란 게 어찌됐던 이 사회적인 담론이나 시사적인 요소들의 색채가 좀 있는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그냥 제가 의뢰껏 하는 질문들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것들을 소재로 뭐 굿즈 내지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약간 환경에서 비롯해서 약간 피부로 스며들면서 어떤 작업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지, 약간 그림에 대한 방향성과 소재를 찾는 방향에서 그러한 것들이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끌린 어떤 민중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제주도는 뭐 한 집 걸로 한 집 다 이제 사삼 이제 유족들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네. 그런데 저희 이제 뭐 중조부도 다 이제 사삼 이제 유족들이셔서, 그게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소재를 찾으면서 보통 미술이라고 하면 내 얘기를 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내가 뭘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점점 이제 나를 알려면 내 부모의 세대의 삶을 알아야 되고, 그럼 부모를 또 알려면 그 위의 세대를 알아야 되고, 점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이게 제주도가 된 거고, 이 제주도, 그럼 거꾸로 이제 여기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럼 제주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이제 작업이 된 거죠. 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아까 말한 맥락과 같이 어떤 민중미술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그죠. 어떤 체득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것들이 관련된 어떤 유무형적인 뭐 문화 요소부터 사상까지로 이어지게 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됐든 그거와 관련된 담론이나 소재들에 대한 어떤 공부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럼 동시에? 그죠. 어떤 방식으로, 네. 자료를 다 찾아봤죠. 저기 인터뷰 체력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도서들, 책들을 다 뒤지고, 뭐 없으면 이제 헌책방 가서 다 찾고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짜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질문이랑도 비슷한 결인데 그러한 것들은 약간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작가님께서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싱을 잡고 이렇게 서칭을 해나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접하는 이런 어떤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아버지나 뭐 가족들한테 들을 때보다 많이 충격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체록 같은 경우 제가 그 인터뷰를 하러 가면 그때 욕도 많이 먹었어요. 너가 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들추냐 다시. 네. 예,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욕도 많이 먹고 돌아와서 내가 진짜 이걸 하는 게 맞나.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는 아픔이고 나한테는 단순히 소재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내가 이제 이걸 들춰내는 게 맞나 싶을 생각도 많이 했었고, 욕도 무지하게 먹고, 물론 또 응원해주시고, 이걸 다시 꺼내달라. 그래서 이제 좀, 공론화 좀 시켜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런 일들도 많았죠. 이러한 어떤 민중미술, 말씀 주셨던 어떤 시사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작품 활동이 작가 본인 내지 관객들에게 어떤 식으로의 효용이 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시기만 해도 제주도,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전시를 하고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전시, 그 당시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면 좋아했죠. 이거를 젊은 친구가 꺼낸다고? 이거 경험도 안 한 세대인데, 이걸 다시 이제 새롭게 해석된 그 이야기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했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편하게 싫어했어요. 얘기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싫어했고 왜 싫어했나요? 아무래도 학교는 정치 색깔들이 세기 때문에 이런 미술을 밖에 꺼내고 하는 게 조금 두려웠지 않았나. 그 시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님은 그럼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뭐 겪어보지 못한 세대한테 조명되길 바라거나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건가요? 있었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보는데 네.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게 뭐냐면 교육이고 이제 이념이고 이런 거는 심어 놓을 수는 있지만 너무 강압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술은 꺼내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 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이미지로서 이 작가의 생각. 그래서 더 장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교육 방식이기도 하고. 완전히 공감을 제가 하는데 말씀 주셨던 거에 그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작가님이 보셨던 민중미술을 소화하시는 혹은 비슷한 담론이나 소재를 다루는 작가님들이 약간 그 선기능적으로 잘 기능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계셨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당시 지금은 다 원로였지만은 네. 그 성기능이었죠. 자연스럽게 진짜 자기 발언들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이런 그런 문제들 예술로서 표현시키고 표현하고 하면서 그게 후배들한테 자연스럽게 좋은 작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본인한테도 그건 되게 감사한 그죠. 일이겠네요. 약간 사람으로서나 혹은 예술가로서나의 어떤 애티튜드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죠.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 학창 시절과 함께 작가 생활하면서 이 민중미술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은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여전히 그러한 담론들을 다루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작품관 내지 작품 방향성에 대한 변화들도 생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조금 더 어떠한 계기나 어떠한 뭐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조금 더 작가로서 작가님의 어떤 정체성, 주체성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이런 변화점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그런 이제 제 얘기보다는 제주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제주도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네. 어려웠어요, 솔직히. 네네네.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너무 경험도 안 한 친구가 이런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게 반대하는 이제 그런 곳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활동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제주도에서만 활동이 조금 이루어졌고 근데 저는 이제 제주도를 넘어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좀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미술을 계속 해야 되나? 정말 말씀 중 정말 죄송한데 제주도를 넘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싶다 이런 그죠. 그 느낌이신가요? 당시에는 이제 이 제주도에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 모든 그 제 작업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벗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려웠었죠.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거 내가 이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맞나? 아니면 진짜 다른 방향을 바꿔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이 됐던 시기가 있었죠.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좀 지나친 혹은 약간 어떤 엇나간 사명감 같은 것들이 생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제주 사람이니까 해야 돼. 복귀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 약간 제가 무언가 되게 어떤 뭔가 거대한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 것 마냥 약간 그런 식의 과몰입이 저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약간 이러한 담론을 다루면서 이러한 작품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뭔가 어떠셨는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고 네. 싶어요. 저도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젊은 친구가 그런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당연히 주목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팬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제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네. 그냥 저도 이제 더 일로 가야 돼, 연구해야 돼, 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려고 미술을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나를 못 찾고 이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이게 나를 찾는 과정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 사람이니까 해야 돼.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좀 의무적으로 하긴 했었죠. 계속 이어가긴 했었어요. 뭐 제가 감히 안다고 못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약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작가님은 그러면은 어떤 작가님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작가님은 무엇인지 약간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의문이었어요. 저는 계속. 예. 나를 찾아가는 과정 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맞나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었죠. 네. 근데 꾸준히 찾아주는 데들이 생기고 그 물론 미술관들이긴 하지만 그냥 찾아주는 데 생겨서 꾸준히 작업을 하고 꾸준히 연구를 하긴 했는데 좀 많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고 네. 꾸준히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혼란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좀 틀긴 틀었어요. 공모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작업을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미술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지역의 시선,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 뭐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었고 계속 제주도에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방향을 조금 틀기 시작했죠. 그 공모 준비를 하신다는 게 약간 기조를 이어오시던 민중미술을 벗어난 작가님의 작품을 시도해 보신다는 말씀이셨던 건가요? 일단 둘 다 기존의 작업과 이제 새롭게 연구하려고 했던 작업들을 같이 이제 공모에 넣고 네.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작품이 조금 이제 바뀌려는 시기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어찌되었던 방금 찾아주시고 본인이 지속해 오셨던 작업에 대한 어떤 혼란이 네, 어떤 기폭제가 맞아요. 되셨던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뭐 좀 점진적으로 쌓이셨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변곡점이 생기셨던 건지. 일단 관심이 무서웠어요, 너무. 네.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관심이 좀 무섭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 작업을 했지만 계속 다른 일을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되고, 이게 솔직히 이제 뭐 물론 요즘에는 뭐 작품이 거래되고 판매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작품을 구매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었어서 네. 힘들었죠. 예. 재료는 재료비대로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제가 저기 19년도에 좀 크게 아팠어가지고 그 시기에 작품도 좀 많이 바뀌면서 이제 방향이 아예 틀어졌던 것 같아요. 작품 방향이. 크게 아프셨다면은 뭐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쩌시다가 저기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제 죽다 살아나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이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작품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민중미술을 하던 작품이 아예 완전히. 근데 그 완전히 바뀌기 전에도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제가 다른 관점으로 이제 작품을 좀 풀어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긴 했는데 아예 바뀌었죠.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찾아온 어떤 건강적인 과부하가 그죠. 작품관에도 영향을 미치셨다고 볼 수 있었던 네네네. 거구나. 그런데 또 어쩌다가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뭐 급성이셔서 뭐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이유도 뭐 의사가 모르겠대요. 그냥 근데 이제 과로랑 이제 수분 부족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 시기에 저도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엄청 발악을 많이 하고 공모도 준비하고 뭐 또 할 때 말도 안 되는 전시를 많이 잡았어요. 1년에 진짜 한 15개에서 20개 사이의 전시를 다 잡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이죠. 저한테는 자존심인데 네. 모든 전시에 모든 신작을 다 내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기존에 계속 작품들을 여기 내고 저기 내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모든 전시에 모든 신작을 내고 싶었어서 이게 한 점이라도 이제 신작을 준비를 하고 이제 좀 과하게 작업을 했죠. 밤을 새고 물 대신 계속 커피로 잠 안 자고 버티면서
이제 그런 시기들 때문에 이제 오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러한 과도기에 조금 몰입하게 되신 그 연유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자존심,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전시를 많이 잡보고 한 이유는 그냥 뭐 그 이유나 기저가 있을까요? 뭐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함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맡고 싶다던가 뭐. 그죠. 성장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신경경색이 왔는데, 19년도에. 네. 18년도에 제가, 17년도, 1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네. 항상 제주도에서만 하다가. 근데 17년도에 서울에서 했던 개인전은 소위 말하는 폭망했거든요, 폭망. 엄청 크게 막 대형 작품들까지 다 준비해서 서울 올라갔는데, 폭망이라 하시면은 무지하게 깨졌죠. 이론가들한테도 깨지고 갤러리한테도 깨지고 작가들한테도 깨지고 뭐 이딴 게 작품이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네. 무지하게 깨지고 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다 들고 와가지고 새롭게 다 리터치하고 내가 이걸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싹 리터치를 해서 다시 이제 다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음 연도에 18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선보였는데 한 20점 중에 한 18점이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미술의 그 신과는 다르게 작가도 돈을 벌 수 있고 내 작업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그 희열을 느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죠. 이건 제주도를 벗어나서 활동을 해야겠다. 네. 약간 그 계기가 또 오기가 되고 또 동기가 되어서 그죠. 말씀 주셨던 조금 무리하다 싶은 혹은 지나칠 수도 네. 있는 그런 전시 일정과 작업량으로 이어졌는데 또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프셨던 거에 대한 어떤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네, 말씀 그죠.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은 작가님의 어떤 그러니까 작품 활동적으로나 그리고 작품관적으로나 어찌 보면 변곡점이자 어떤 과도기였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 과도기에 맞이하셔서 이 심근경색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다작과 어떤 과몰입을 통해서 작품관 혹은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작품적인 캐릭터적인 변화를 좀 맞이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19년도 제가 아프기 이전에는 계속 꾸준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제주도 문화나 역사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100% 놓진 않았어요. 네. 이걸 잡고 가고 있었다면 제가 이제 죽다 살아나는 그 계기로 이제 내가 왜 굳이 이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당장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미술밖에 없고 네. 태어나가지고 쭉 해온 건 미술밖에 없고 근데 사회적인 얘기도 좋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이야기 좀 하고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미술 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몰라왔던 나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진짜 이제 제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시기부터. 그러면서 작품도 많이 바뀌고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죠 활동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 경계에서 어떤 생기셨던 변화하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가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의 어떤 전시적인 성공도 약간 그 추진의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그죠. 얘기가 드는데 아까 20점 중에 18점 가량이 판매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 생존으로서에 대한 어떤 힌트도 얻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사실 작가의 삶이라는 게 뭐 되게 어떤 영리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소수의 문제 없으신 분들과 어떤 다수의 약간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어떤 필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작품 판매를 조금 시작하기 전에 약간 요런 과도기를 맞이하기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님의 삶은 어땠는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조건 많이 판매됐다고 성공한 전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가능성을 이제 제주도가 아닌 곳에서의 가능성을 본 거고. 네. 그 이전에는 진짜 힘들었죠.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사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았거든요. 한 달 50만 원이요? 네. 그걸로 살고 뭐 재료비야 뭐 오래 거래한 데들이 있으니 재료비, 액자비 이런 거는 다 외상으로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갚고 하면서 당장 낼 돈이 없으니까 하고 뭐 진짜 뭐 라면 하나로 하루 두 끼 먹은 적도 있고 밥 먹을 돈 없어서 물론 핑계지만 술 먹고 싶은 핑계지만 밥 먹을 돈 없어서 막걸리 사다가 한 끼 먹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건 쌀이니까 괜찮아가지고 네네. 네,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는 돈도 없고 근데 작업은 하고 싶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표현을 하고 싶고 전시도 하고 싶으니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건 또 싫고 그 시간이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내겠다 였고 진짜 힘들다 이번 달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이제 그 일용직 건설 현장도 나가서 이제 돈 내가 필요한 만큼 모아오고 또 이제 뭐 단기로 뭐 치킨 배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간히 이제 살았죠. 그 전에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찌됐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작업을 하고 싶어서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생계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하는 삶과 동시에 생계를 조금 영위하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극빈하게 유지해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한 모두 건 다 줄 그러고 알았다. 있으니 저희도에서는 네. 뭐 선배들도 그렇고 뭐 다 그러고 있으니 뭐 작가는 당연히 배고프고 가난해야 되고 그래도 내 예술은 표현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작가의 삶인 줄 알았죠. 사실 주변이 다 그러고 있으니. 네, 어떤 뭐 큰 뭐 없이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기본적인 세팅 값으로서 이미 약간 당연하듯이 그죠. 약간 뭐 세팅이 되어 있었다. 약간 이런 말씀에 가까우신 거고.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어른들도 얘기하잖아요. 미술하면 배고픈 그 밥 굶는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니 너무 당연했죠. 뭐 제가 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뭐 필연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뭐 그 작업을 중지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탈하시는 분들도 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는데 많죠.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하면 그게 마냥 당연하다고는 제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왜 그게 본인한테 당연했는지를 약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됐다고 하기보다 그네들이 살아온 삶에 있어서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나의 예술은 그냥 가난해야 나오고 어려워야 나오고 힘들어야 더 극한에 놓여져야 더 멋진 예술이 나온다. 네.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저한테 주입이 됐고 네. 무의식적으로든 네. 누가 됐든 주입이 됐고 나는 이제 작업을 하고 싶고 이제 내 예술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를 더 극한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몰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생계 관점에서는 어렵지만 작품을 하는 사람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몰입하고 그죠. 집중될 수 있었던 어떤 환경 조성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몰입 그리고 뭐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의 어떤 가능성도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생사의 기로에 있는 변곡점이 생기면서 작품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묶여졌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작가님의 작품관이나 색채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지만 한편 그 시작이 되었던 것들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한편에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거라고 그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뭉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꽃을 피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전달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 된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 저나 이걸 들으시는 몇몇 분들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뭐 어떤 와닿음에 있어서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해 주시긴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뭐 작가로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는 게 뭐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뭐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 미술사에 남는 일이기도 하고 그냥 젊은 모색이라는 전시 제목인데 네, 그게 젊은 모색? 제가 했을 때가 또 40주년이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국의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그런 전시인데 나이 제한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만 40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아예 기회조차도 없는 30에서 40 사이에 딱 그 안에 선정이 되는. 그래서 지금 200
40주년인데도 한 200명밖에 안 나왔어요. 200 중반 명밖에 안 나왔고, 그 젊은 모색 출신들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서도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아마 다 그쪽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작가에게 있어서는 뭐 이거를 뭐 한국에서 젊은 모색 전시를 한다는 거는 진짜 이 선수가 UFC에 진출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저기 뭐 노벨상급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스무리한 그 정도의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구나. 네, 딱 두 개가 있어요. 한국은 젊은 모색이 있고 올해의 작가상이 있고 둘 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네.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선정이 되신 어떤 배경을 비롯해서 뭐 그 약간 선정이 되고 참여하신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소회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죠. 근데 시기적으로 그 당시 이제 관장님과 이제 그 일하시는 이제 학예 과장님들이 다 민중미술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사삼 작업을 해왔던 시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당시 컨셉이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전국에서 이제 그래서 올라갔죠. 작품을 열심히 준비하고 다 올라갔는데, 네. 진짜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그 젊은 모색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이거 팟캐스트 이거 하면은 뭐 많은 미술 관계자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큐레이터들한테 무시 많이 당했죠. 이게 많은 작가들이 아니라고 하고 많은 큐레이터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그 루트들이 그 몇몇 학교 출신과 몇몇 미술관 출신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는 이게 저기 실명 아니 이제 저기 이름들은 공개를 안 하겠지만은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제 저 혼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뭐 학력도 어디 뭐 지방 국립대 학력으로 이 그 엄청난 위대한 전시에 한 명이 딱 껴있으니 당연히 무시를 하죠. 네, 자기네보다 이제 조금 이제 낮게 보는 그런 뉘앙스들의 말투와 말과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항상 이제 뭔가 배제되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이런 사람이 알잖아요. 말을 안 해도 그 느낌이라는 게 분위기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진짜 많이 느꼈죠. 느끼면서 어떠셨나요? 더 이제 치까짓기 뭐라고 막말로 더 열받고 더 이제 이럴 거면 내가 진짜 작품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거였죠. 작품으로 유명해져서 너네 기획을 내가 거절하겠다. 거꾸로 그런 거였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작가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된 영광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업태적으로나 어떤 필드 안에서의 약간 무시나 소외 등을 통해서 그죠. 그게 또 다른 어떤 야망 내지 어떤 원동력의 의미로서의 화가 자리하는 그런 그죠. 계기가 되었다고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군요. 네.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제주 지역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내지 조금 더 큰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된 밑거름으로 좀 여겨질 수가 있을 그죠.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8년도에 서울에서 개인전하면서 괜찮은 반응을 얻고 나서도 다시 제주도에서밖에 활동을 못했어요. 그 젊은 모색이 21년도인데 21년도까지도 제주도에서밖에 활동을 못했는데 왜냐면 서울에 그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갤러리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저를 어떻게 알고 네. 뭘 믿고 그 전시 하나로 나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계속 꾸준히 이 친구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서치가 필요하고 왜냐면 작가들이 힘들면은 다 그만둬버리고 다른 일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 친구를 꾸준히 지켜보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 과정 동안에는 다시 전 제주도로 돌아와서 제주도 활동을 했고 젊은 모색이라는 그 전시를 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니까 이제 저도 오기가 생기고 진짜 이제는 난 서울을 가야겠다. 네,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시받는 환경 안에서의 커리어 내지 작품 활동을 이어왔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탐내는 선망하는 그러한 젊은 모색이라는 전시회 작가님이 이렇게 뭐 등재라고 할까요? 그냥 등재 그냥 참여한 거죠. 네, 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꾸준함. 네, 저는 작가는 꾸준함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계속 반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응이 없더라도 그래도 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이런 해왔던 그 과정이 있었고 그 메시지 그 꾸준함 속에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 단편적으로라도 그러한 노력이나 과정들이 꽃을 피운 하나의 어떤 해프닝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확실히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작가님의 이름이 그리고 어떤 무대가 저변이 넓어지는 그런 좀 큰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젊은 모색 끝나고 나서 제가 22년도부터는 이제 전속 갤러리도 생겼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활동이 시작이 됐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서울로 나아가서 뭔가 작가님이 또 새로운 미술 시장에서 접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보다 또 넓은 범주에서 그렇다면 작가란 뭐 전시란 예술인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러한 담론들은 조금 더 2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고 좀 1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커다란 미술 시장 내지 작가로서 활동 반경을 넓혀가게 된 그런 서사 배경에 대한 작가 김산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1부 진행해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재밌네요. 생각보다 저도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고 네. 제주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자리도 없거든요. 네네네.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면은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2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We're gonna touch the sky. 2부에서는 이제 어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뭔가 제주와 서울을 오가시면서 활동하게 된 어떤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좀 이렇게 포문을 열려고 하는데 사실 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비롯해서 조금 더 그 행사의 기로에 오가셨던 그런 아팠던 일들은 어떤 일련의 해프닝이고 그 전후로의 뭐 수개월 내지 수년간의 시간이 제가 느껴지기로는 여러모로 작가님한테 어떤 과도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궁핍하지만 작가로서의 이고가 조금 더 자리 잡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작품 양으로서도 다작으로 몰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작품관이 형성 내지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꽃피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떤 작가로서의 성장 내지 어떤 활동 반경의 좀 저변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서울을 오고 가면서 활동하게 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떤 활동을 하셨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아트페어라는 이제 상업시장에 나오게 된 게 22년도예요. 그 전에 뭐, 제주도에도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이제 아트제주라는 이 아트페어가 열렸었고, 거기서도 뭐 작품을 출품하고 판매도 되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 뭐 부산 이쪽으로 대도시에서 활동하게 된 게 22년도 처음으로 활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네. 그때 22년도에 이제 전속 갤러리, 저를 이제 담당해준 전속 갤러리도 생겼고, 이제 거기서 같이 움직이면서 상업미술 시장으로 뛰어들게 됐어요.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상업미술 시장이라 하면은 약간 그림이 뭐 거래되고 오고 가는 약간 뭐 그런 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갤러리와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제 두 부류로 나뉘긴 하는데, 미술관은 아무래도 작품을 판매 구매하는 것보다는 일단 좋은 전시를 기획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와서 이제 예술적으로 향유를 하는 곳이면 갤러리가 움직이는 그곳은 이제 작품을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하는 곳이죠.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네. 약간 작품을 사고 판다와 약간 관람한다 같은 차이로 조금 보면 될까요? 그죠. 미술관은 관람이 주고 이제 상업시장은 관람하면서 거래도 할 수 있는. 네. 그럼 이 제주와 서울을 오간다는 게 작가님의 어떤 상업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네. 그럼 이렇게 상업시장에서 활동한 작가님이 좀 더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된 작품관 그러니까 어떠한 작품으로서 이렇게 상업시장에 약간 작품을 드러내시고 활동을 하셨는지. 기존에 이제 뭐 사삼이나 이런 쪽으로 작업을 했다면 네. 이제 제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작품이 이제
장수의 의미 이제 나의 이야기를 좀 담은 작품들로 이제 상업시장에 나오게 됐고 이제 그게 이제 다행히 22년도에 나오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솔드아웃이 진행이 되면서 네네네.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미술관에서 활동할 때보다 네, 더 제가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이제 첫 아트페어에서 이제 올 솔드아웃이 돼버려서 네,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만 작가님이 좀 작가로서의 존재감과 동시에 어떤 활동 무대로서의 확장이 동시에 일어난 거라 그죠.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시야도 넓어지고 어떤 생각의 변화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약간 그렇게 체감하셨던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주도가 주 무대였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무대. 네, 근데 이제 그 주무대를 이제 서울, 부산으로 바뀌면서 주무대가 그러니까 작가가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가 일단 제일 첫 번째였고 이제 그 작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폭이 이렇게나 다양했고 정말 많은 작가들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딱 깨달게 됐죠. 그 이제 아트페어라는 상업 시장을 통해서 네, 정말 많은 다양한 작가들이 존재했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서의 변화와 동시에 되게 세계관의 확장이 그죠.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일 큰 거는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최고였어요. 그거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꼭 미술 작가를 떠나서 어떤 모든 예술가들의 약간 지향점, 건널목적인 지향점과 비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하게 여쭤보면은 소득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소득적으로 변화가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아. 한 달에 50만 원이던 사람이 지금 뭐 금액을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거의 기업이 됐죠, 뭐. 네. 걸어다니는 기업이 됐고. 걸어다니는 기업. 네. 예, 걸어다니는 기업이 될 만큼의 물론 모든 작가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진짜 이게 있어요. 상업시장이라는 건 뭐 잘 그리는 작가들이 다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못 그리는 작가들이 안 팔리는 게 아니고 그 기준 자체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취향이기 때문에 네. 구매하시는 분들의 취향이니까 이거 뭐 그거는 뭐 내가 어느 게 잘 팔린다 누가 잘 나간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진짜 세상 자체가 너무 아예 판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흔히 뭐 미술관 뭐 이제 작가들 사이에서 뭐 큐레이터들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미술관 작가다 갤러리 뭐 상업시장 작가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모든 미술은 상업이에요. 결국엔 미술관에 들어가 있는 작가들도 상업이고 상업시장에 있는 작가들도 상업이고 결국에 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일단 누가 먼저 이제 여기 이 시장에 뛰어들고 이 시장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이 포지션을 잡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근데 아무튼 많은 게 달라졌죠. 금액적인 것도 특히. 어찌됐든 활동 저변이 넓어지고 수익적인 변화도 생기고 시야도 넓어지면서 어떤 작가로서의 정체성이나 작품관을 비롯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상업 작가로서의 어떤 시야나 견문도 넓어지는 그런 그죠. 과정이라고 제가 들리는데 주 활동 무대는 이렇게 서울과 부산으로 확장이 된 거지만 그 건널목으로서 제주와 계속 교류하면서 그림은 여기서 그리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역체감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올라가셔서 보셨던 미술시장 내지 상업미술시장과 제주 안에서 미술을 하던 어떤 그 생태계 간의 어떤 갭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트페어는 열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많은 이제 시장이 열리고 거기서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미술품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 자기 작품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이 벌려져 있는 곳이 서울이고 제주도는 그게 없거든요. 네. 아예 물론 뭐 나름 이제 컬렉터들도 있지만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아직도 2024년도에도 제주도 작가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네, 이런 엄청난 이제 갭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게 뭐 제주도는 이제 갤러리도 없고 상업시장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게 너무 서울과는 차이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작가들이 항상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깝죠. 그 환경적인 차이와 갭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작품을 제작하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수요와 판매가 되어가는 그 인프라의 차이로 말씀을 주시는 것 그죠. 같네요. 사실 제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내지 뭐 제주는 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약간 제가 드리기에 민망한 게 이거 뭐 결국 그냥 수요와 뭐 공급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그것도 제가 고민을 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큰 시장들이 있는데 굳이 제주도까지 와서 사야 할까? 제주 작가들이 과연 뭐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이미 유명하다는 날고기는 작가들은 서울에 다 물려 있고 네. 다른 지역에 다 있는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적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미술시장이 계속 발전을 안 하는 것 같고 모든 미술적인 행사들이 자꾸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제주를 대표하는 작가가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작가도 없고 네. 제주도로 와서 좋은 전시도 없고 굳이 제주도로 와서 문화예술을 즐겨야 될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문화예술의 섬이다, 뭐 문화예술의 뭐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뭐하다 하는데 과연 저기 작가들도 안 가는 미술관이 판을 치고 있는 제주도에서 과연 그게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얘기를 할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시장이라는 게 자꾸 있어도 메리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죠. 뭐가 안 돼.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이런 행사, 작가, 아티스트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인프라적으로나 혹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플레이어들적으로나 굉장히 좀 우물안이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저기 강요배 이활종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밑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서울에서 외국에서 활동을 하니 오히려 그 사람 작품은 제주도에서 보는 것보다 서울에서 보는 게 더 빠르고 제주도에 오면은 오히려 만나지도 못하고 작품도 못 보는데 그 밑에 그 사람들을 이어받아서 제주도에서 대표할 수 있는 유명한 작가들 유명하지 않더라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가들이 이미 50, 60대에서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50대는 없고 그러면 이제 30, 40대들이 뒷받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앞에 움직이는 그 미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돼 있지 않으니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되고 나랑은 이제 다른 길처럼 보이고 네. 그런 문제점들. 뭐 그러한 배경이나 원인이라는 것들은 약간 다방면적이고 입체적이라서 요래서 요래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 주시는 걸 이해하면은 어쨌든 이런 시장적인 수요와 공급적인 인프라도 많이 부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를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 작가들 역시도 뭐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나가고 있느냐, 영위하기 위한 고민이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거마저도 부재되어 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에서 약간 시너지를 이루면서 약간 뭐랄까요?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인프라적 혹은 문화예술적 그런 빈부격차, 지역적인 빈부격차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기존의 선배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연결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확실히 이제 제주도 문화예술이 좀 발전하는데 기존의 사람들조차도 본인 활동하기 급급하고 본인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밖으로 챙기기 바쁘다 보니 밑에 사람들 챙길 수도 없고 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뭐. 네네네. 제주도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조금 사담인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제주가 뭐 표면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어떤 어프로치를 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꼭 미술에 국한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주도 안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주도에서 편성하는 예산, 내지 제주 안에서도 어떤 행정적으로 관해서 편성되는 예산에서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 카테고리에 그래도 꽤나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조금 그러한 것들로 뭐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한 사업이나 어떤 행정적인 것 혹은 재단적인 것 이런 생태계적인 움직임이 약간 이 안에서의 자생적인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안에선 예쁘게 보일 수는 있죠. 그 예산이든 뭐가 됐든. 네. 어차피 다음 연도 또 예산을 받아야 되니, 뭐 예뻐 보이게, 뭐 대단해 보이게 포장은 하는데, 생각보다 그 내용적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뭐 이제까지 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행사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보여주기식 행사인가? 정말 아티스트들 뭐 작가들 이제 평면 작가들 페인터들뿐만 아니고 네. 뭐 연극이 됐든 무용이 됐든 음악이 됐든 이쪽 진짜 아티스트들을 위한 행사들이었나? 에 대한 고민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제도는 문화예술의 섬이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소모가 되고 이 안에서 그 필드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도모를 위한 무언가가 있냐 했을 땐 그것도 마땅치 않고 사실 이건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각각 개개인으로 초점을 맞춰도 뭔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작가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애티튜드 안에서 어떤 염증이나 피로도 많이 느껴지는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이유는 있는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주 이제 시장에 지쳐 있는 것도 있고 네. 올해부터는 제주도의 전시를 좀 줄이고 없애고 있고 내년엔 아마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일단 여기 너무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뭔가를 하면 이제 너무 이제 그 지역 사회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돋보기로 쳐다보듯이 주시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너무 피곤하고 이 그 시기 질투와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하는데 뭐 일단 제가 제주도에서 일단 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 작업은 일단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저는 여기 뜰 의향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주신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별도의 어떤 뭐 갤러리인가요? 그 아트 스페이스 네네 있죠. 산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작가님이 좀 올라가셔서 서울시장 내지 상업미술시장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인프라를 보고 체험하신 거를 이 지역 제주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보거나 겪어볼 수 있게 약간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활동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네. 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트 스페이스 산이란 게 어떤 건가요? 처음에는 만든 목적이 네. 계산서 발행하려고 만들었어요. 세금 계산서요? 아, 네. 제일 처음엔 그렇게 만들었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작품 판매가 되면서 이제 갤러리나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계산서 요청을 하니까 아, 사업자구나 이게. 네, 사업자고 아, 근데 만들었는데 이게 꽤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기획하는 항목 집어넣고 뭐 교육하는 항목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 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술 기획도 하고 네. 뭐 지금은 그냥 조금씩 이제 예술 교육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좀 판이 좀 커지긴 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서울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트 스페이스 산이. 별 의미 없이 만든 건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제주미술 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진짜 힘들게 버텨오고 힘들게 이제 지켜왔던 이런 그런 이제 작업 방식들 이게 10년, 15년 전이나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작가들은 어렵고 똑같이 그때도 제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막 뒤지고 다 찾고 했던 것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를 그래서 제주도에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똑같이 나처럼 10년 고생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네 제주도에서 알려주는 선배들 없으니 알려주는 작가들 주변 동료들이 없으니 너네도 너네 스스로 10년 혼자 고생해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제주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작업을 이어나가 보려고 이 힘든 미술 시장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게 자꾸 보이니까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노하우, 방법, 길 이런 거를 알려줘 보자 하면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전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서울 작가들이랑 같이 교류도 시키면서 교류전도 하고 그러고 이제 어차피 미술관에 전시한다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니니 그러면 너네가 이제 상업시장을 직접 경험을 해봐라. 그럼 너네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이 좀 폭이 넓어질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이제 같이 지금 활동을 조금씩 1년에 뭐 많이는 못하죠. 아무래도 저도 전업 작가다 보니까 제 작업과 제 일이 먼저긴 한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기획도 하고 아트페어도 하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트 스페이스 산을 통해서 제주 지역에서 말씀 주신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작가들이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약간 네네. 그런 일들인데, 그죠? 그러면은 약간 작가님 비롯 아트 스페이스 산을 통해서 약간 그런 것들을 겪어본 작가님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작가들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 이게 뭐 이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세상에 너무 많은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거를 혼자 하려면 거의 진짜 지금 시점에선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고, 근데 진짜 누군가 조금이라도 물꼬만 터주면 알아서들 다 작가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원래 아트페어를 2개를 이제 제주 작가들 데리고 나갔고 기획전 하나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기획전도 반응이 너무 좋았지만 이제 아트페어에서 나가면서 이제 제주도가 아닌 이제 서울 쪽 갤러리들이랑 연결된 작가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만 물꼬만 터주면 이제 알아서들 다 잘 움직이니까 그 물꼬 터주는 게 역할이 힘들 뿐이지. 작가들은 반응 너무 좋아요. 어찌됐든 참여했던 작가들은. 네, 그 참여했던 작가들의 어떤 시장적인 반응이 꽤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열심히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또 증명되는 그죠. 일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반응을 보는 것과 그들의 만족을 보는 것 역시도 약간 작가님한테는 되게 큰 보람일 수 있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굳이 저는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어차피 저도 그거 말고도 다른 아트페어들도 많이 나가고 굳이 다른 갤러리랑도 움직일 수 있고 이제는 하다못해 제가 이제 뭐 기획전이 됐든 제 돈으로 움직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계속 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혼자만 하는 것보다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전시하고 같은 이제 이 상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동료들이 있으면은 저도 같이 또 열심히 하고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고 후배들도 안타깝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참여 작가들은 진짜 좋아하는데 그 외에 뭐 부정적인 반응도 진짜 많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구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너가 뭔데 이런 작가들을 선정을 했냐부터 본인 사업자인데? 네. 네. 그것도 있고 뭐 하다못해 기자들도 이제 막 독설 아닌 독설들도 하고 기자가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관심 없어서 보도자료를 안 쓴 기자 하나가 미리 나온 보도자료의 제목, 그 좀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이제 혼자 소설을 쓴 거죠. 이제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 선정의 기준도 의문이고 뭐고. 근데 저는 보통 이 상업시장의 구조라는 것 자체가 갤러리와 작가 보통은 50대 50이거든요. 판매 수익이. 근데 저는 판매 수익도 없어요. 저는 따로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작가한테 100% 들어가든 뭐 카드 수수료가 있으면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가든 이게 끝이거든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제가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조금 더 그들한테 편의를 주려면. 이게 제가 50대 50, 5대 5로 움직이면서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뭐 혹시 자주 이렇게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경험을 통해서 작가들이 조금 더 많이 좋은 이제 기회가 갔으면 딱 이런 의미로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런 상황을 모르면서 좀 악담 아닌 악담의 기자가 있었죠. 네, 무슨 기준으로 작가를 선정했냐, 너만 헤쳐먹네. 뭐 제주도에서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왜 그 이제 서울까지 가서 뭐 제주도 뭐 도대체 어디까지 해먹을 거냐.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작가들이 작가들을 욕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하면서도 제일 뿌듯하고 보람차지만 제일 속상한 부분들이 이제 뭐 기자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데 작가들이 작가를 이해를 못하고 작가들이 작가를 욕하는 게 제일 힘들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다 안다고 못하지만
저도 꽤나 약간 기자한테 시달렸었던 사람으로서 뭔가 그 어떤 진취적이거나 유의미한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주의 관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 번 불편함을 지적해 주셨던 어떤 정체됨 내지 어떤 고리타분한 관성에서 기인한 그런 소음들은 필연적으로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인가 싶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도 같은 경우 뭐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모든 작가들이 그러지도 않고 근데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감 그냥 못 먹게 해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장 최악인 게 으쌰으쌰라기보다는 같이 죽으려고 그죠. 애쓰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게 각자 너무 도생이라기보다는 약간 같이 죽자 느낌이 강한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한 염증이 또 따라오시는 거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스페이스산을 이제 계속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 불난집을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약간 뭐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작가들에게 어떤 방향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물꼬를 틔워주고 이런 것들이 반응을 얻어주시고 이런 걸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주셨던 그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작품을 열심히 하고 준비한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려지는데 그죠. 사실 오늘 같은 날에서는 그거 이외의 각자 도생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작가로서의 생존 그리고 도생해 나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우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하는 거엔 그게 다 포함이에요. 네. 단순히 그림만 열심히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업은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 그건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작업은 자기 작업 알아서 하고 근데 그 외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작업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조차도 열심히 포함이 되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물론 오래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10년 15년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보이거든요. 몇 마디 해보고 대충 이제 만나보면 물론 그림만 열심히 그린 친구들 많아요. 그거 이외의 것 자기의 길을 찾아나가는 친구들한테 약간의 진짜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제가 뭐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애 친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네. 조금 비뚤어진 질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꼭 미술에 국한된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무대가 없다 환경만 없다라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어떠한 면에서는 뭐 노력의 부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그럼 작가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상업미술로서 상업미술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폐허 시장으로서도 경험을 하시는데 제가 뭐 미술에 대해서 박학하지 않아서 뭐 섣불리 뭐 좀 이렇게 지레짐작하면서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근데 참 뭐 답이 없는 질문들이긴 한데 잘 팔리는 것과 잘 그리는 것이 좀 비례하지 않는다. 네, 비례하지 않아요. 네. 잘 그린다고 잘 팔리지 않고 네. 못 그린다고 못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향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그 활동을 꾸준히 쌓아왔냐도 비례하고 네. 또 어떤 좋은 갤러리를 만났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런 이제 주변 이제 작업 외의 요소들도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작품이 또 운이 좋게 뭐 이건 또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운이 좋게 어떤 뭐 아티스트들 다른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 되면 또 잘 팔릴 수도 있고 이런 외부 요소들도 같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꼭 잘 그린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잘 그린 그림이 인기가 좋긴 해요. 아무래도 일단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 투자하는 쪽에도 초보 컬렉터들한테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 잘 그려진 그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잘 그려진 그림이 잘 팔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이제 초보 컬렉터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술은 잘 그려야 돼, 미술은 잘 그려야 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성이나 투자나 초보 컬렉터들이 접근하기 제일 쉬운 게 잘 그려진 그림이지만 현재 지금 동시대 미술에서 잘 팔리는 그림들은 다 추상이거든요. 그게 몇십억, 몇백억 가는 것들이 다 추상이고 잘 그려진 그림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게 비례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 잘 그려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테크닉적 부분.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똑같이 그리냐 안 똑같이 그리냐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잘 그려진 그림은 예, 똑같이 그리는 그림들이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판매보다는 반응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은 그림들은 잘 그려진 그림보다는 그냥 작가의 생각을 얼마나 이제 투영이 됐냐, 작가의 개념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리고 그게 작품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전달이 되냐, 네.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좋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말씀 주신 맥락이 결국에는 이게 되게 다양하고 입체적인 판단 요소들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작품이라는 게 그 아티스트의 행보나 현재와도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잘 만들어졌다가 어떤 스킬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 예술이란 것의 어려움이자 매력이라는 게 비정형화된 어떤 전달이라는 측면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게 공식으로서 존재할 수도 없고, 다만 마냥 운이나 어떤 의도된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마냥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 뭐 파도 끝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감안한다고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이 좋은 작품의 기준에 대해서, 이게 영리적이든 아니면 작가님의 기준에서 작품 관적으로든 좋은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신지 생각하시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거예요. 일단 작가의 성향도 봐야 되고, 네. 성실한지, 네. 물론 잠시만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약간 네. 다작을 한다 혹은 작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다의 유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작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구를 하고, 그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죠, 건가요? 지속성. 성실함? 아, 예, 예. 네네. 성실한지. 왜냐면 뭐 1년에 한두 작품 뭐 대충 이제 잠자다가 와가지고 한두 작품 하고 이런 거는, 이런 작가들을 뭐 물론 천재적인 작가들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 기준을 물어보시는 거니까 네네네. 얼마나 이 열심히 꾸준히 하는 그 작가의 그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작가의 인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그거가 갖춰지면 다 좋겠지만 그거 빼고도 이제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가의 생각과 의도와 경험과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 있냐, 녹아져 있냐, 그리고 그 의도와 이 이미지, 뽑아낸 이미지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냐, 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떻게 대중들과 소통되고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냐, 이게 다 갖춰진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 주셨던 그 의도,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어떤 작품으로서의 이미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떤 소통하는 관객으로서의 전달. 네.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로 풀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구현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의도의 약간 온전한 전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어렵죠. 하는데, 약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약간 그 전달 내지 소통을 해보려고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기 그 경험했던 그 죽음의 문턱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거든요. 네네. 그냥 그거를 함축시킨 상징성의 그런 요소들을 작품에 넣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중들이 들었을 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좋은 작품의 그 내 생각과 이게 전달된 이미지들에 있어서 작품만 보고 이거를 의도를 파악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터들이 존재하고 도슨트들이 존재하고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질문도 가능한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작가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작가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미지들이 구상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추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설치 영상 뭐 다른 모든 다양한 방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전시라고 해서 갔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답이 진짜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뭐 말씀 주셨던 시장 혹은 인프라를 떠나서 그냥 개인 자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할 것이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더 넓은 범주에서 작가란 무엇이냐, 예술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도 그 안에 좀 본질적으로 들어간 요소들이라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러한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 작가님이 정의하시는 혹은 생각하시는 작가란 무엇인지. 네. 솔직함과 꾸준함이에요. 솔직함과 꾸준함. 그 이상의 답은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모르겠고 솔직함과 꾸준함인 것 같아요. 결국엔 딱 짧게 얘기하면 그 두 개밖에 저는 얘기할 수 있는 딱 두 개로만 얘기하겠네요. 그 말씀 주시는 거는 약간 작가로서의 소양이나 어떤 태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태도도 그렇고 다 솔직함은 이제 작업에 대해 얼마나 내가 솔직하고 진중하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진솔하게 풀어냈냐. 네. 그게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내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하게 내가 작품을 대하고 있냐. 거짓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느끼지도 않고 근데 내가 그걸 해본 척, 뭐 한 척 하면서 껍데기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얼마나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내가 작품을 얼마나 솔직하게 대하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하냐. 이런 피우지 않고. 이 솔직함과 꾸준함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을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죠. 그렇구나. 그럼 조금 더 넓은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술은 무엇이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맨날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들인데 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정해진 건 없어요. 모든 다른 작가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저는 똑같아요. 솔직함이랑 꾸준함이고.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그 솔직함을 어떻게 전달시킬 수 있느냐까지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함. 작가는 솔직하고 꾸준해야 되지만 예술은 그 솔직함과 꾸준함을 이 캔버스가 됐든 뭐 설치가 됐든 영상의 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결과물로 어떻게 그 솔직함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인 것 같아요. 예술은. 그럼 그 물음을 지닌 채 그 전달을 하는 사람을 좀 예술가라고 그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너무 많이 봐서 거짓말로 작업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것들은- 얘기한 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걸 사본 적이 없는데 이걸 사본 척 하면서 작업하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척 하면서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뭐 책이 됐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 책이 됐든 체록이 됐든 인터뷰가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 해보지 않고 신문 기사 몇 개 달랑 읽고 제주도니까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제 가짜 작업들. 네, 그런 작가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예술과 작가는 진솔한 솔직함이거든요. 사람과 솔직함과 꾸준함. 네. 그래서 더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하지 않은 접근과 솔직하지 않은 작업들은 우리도 거부감이 드는데 진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거는 진짜 거부감이 많이 들겠구나.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아마 솔직하지 않은 작업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일반 사람에 대한 이 구분도 되게 모호하고 모호하죠. 애매해져 버리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되게 어떠한 면에서는 우스운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많이 했었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편하게 나누고 싶었는데 솔직함과 꾸준함과 이 전달.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작가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네. 예술가라는 기준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이제는 뭐 워낙에 취미로 시작했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비전공자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구분짓기가 애매한 시대가 됐죠. 네. 이제는. 맞습니다. 그게 뭐 어떤 분야도 그렇고 그죠. 어느 영리적인 분야든. 성취도 그렇고 진짜 되게 입체적이고 다양하고 사례들도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뭐 예술이 뭔지 작품이 뭔지 이런 거를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서 각자가 다 예술가죠. 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다 표현해내고 있으니 뭐 다 예술가인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캔버스라는 이 화면에 이제 그걸 풀어낼 뿐이고, 뭐 가수는 자기 노래로 풀어낼 뿐이고. 그러면은 작가님은 예를 들어 그게 솔직함이나 꾸준함에 기반되진 않았지만 약간 말씀 주신 어떤 기술적으로 정말 어떤 경지나 높은 수준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죠,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술로서 작품으로서. 잘 그렸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제 그 장르에서 얘기하면 뭐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네. 그냥 잘 그렸다가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갤러리와 뭐 미술관들이 그 작가를 얼만큼 띄우고 얼만큼 만들어낼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뭐 나름의 개념과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기준도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완성된 건 뭐 사진 보고 똑같이 그리면 완성되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질문들이 뭐 무의미하단 게 작가님 본인께서 그 정체성과 이고가 굉장히 뚜렷하셔가지고 제가 뭐 굳이 어떤 질문을 할 필요성을 뭔가 잘 못 느끼긴 하겠는데 그렇다면은 예술가로서 어찌됐든 작가로서 결국은 이 전달하는 대상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뭐 좋은 작품의 연장선에서 예술가로서 이 전달하고 소통하는 어떤 좋은 모양새나 태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예를 들어 잘 모르지만 뭐 너무 상업적이다 내지 혹은 너무 독고다이다 내지 뭐 또 이런 약간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우르는 질문입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상업적이다 내지 그런 쪽으로만 뭘 한다라고 뭐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다 방어 기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핀잔을 주는 부류들도 있을 거고. 근데 상업 자꾸 저는 물론 제가 그 시장에 있지만 지금은 네. 상업이 아닌 게 있을까요? 물론 초반에 우리 얘기할 때는 뭐 미술관은 일단 관람이 목적이고 상업 갤러리나 이런 거는 일단 관람의 구매까지가 연결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업이 아닌 게 있을까요, 예술에? 결국에 미술관도 제가 봤을 땐 티켓 장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또 유명한 국립현대미술관에 뭐 김사는 개인전을 하는 것보다 데이비드 호크니 개인전을 하는 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네네네. 티켓으로 돈을 벌어야 다음 전시 기획도 하고 네네. 이건 상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업과 비상업을 나누는 그 기준 자체가 일단 저는 요즘 들어서 더 애매모호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걸 나눈다기보다는 사실 약간 작가님이랑 거의 뭐 99%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태도적으로 구분 짓는 어떤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당신네들 그림 작품이 팔리는 게 좋냐 안 팔리는 게 좋냐 또 묻고 싶고 그럼 당연히 팔리는 게 좋고 근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질문하더라고요. 너는 왜 팔리는 그림 그리냐고. 그럼 맨날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약간 본인의 약간 정체성이나 이런 주체성을 규정하는 게 예술가 내지 뭐 창작가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구분 짓는 경향이 제가 맞아요. 느꼈던 건 비교적 짙어가지고 작가님 또한 뭔가 아티스트로서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에 대한 본인의 규정과 어떤 정립이 비교적 확고한 편이시니 그러한 어떤 구분점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근데 상업미술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에 그런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예술가적 기질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없을까요? 다 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제3자의 시선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꽤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잘 안 돼서 혹은 안 팔려서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 내지 맞아요. 주목받지 못한 그런 열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판매하기 위한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약간 예술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결과물과 아웃풋이 있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작가들한테 저는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너는 너네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냐거든요. 물론 연예기획사처럼 기획사가 있고 뒤에 매니지먼트가 붙어서 브랜딩 해주고 마케팅 다 해주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는 잠깐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작가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갤러리라는 게 전속 갤러리라는 게 뭐 존재는 하지만 전속하는 갤러리 존재는 하지만 모든 작가들이 또 다 그러진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을 알리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꾸준히 하고 자기 작품을 홍보하려고 자기 가치를 올리려고 얼만큼 노력했냐라고 저는 자꾸 묻거든요. 그런 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내 작품은 안 팔리네. 그럼 팔리는 시장에 내놔보긴 했냐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의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 상업시장이라고 하는 그 아트페어 시장을 자꾸 좋아하지 않은 겉으로 좋아하지 않는 건지 진짜 안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궁금하죠. 약간 예술가가 본인의 것을 팔기 위한 어프로치를 적극적으로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잣대질이 저도 좀 많이 우스웠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도 계속 그 미술사에 남아있는 우리 방고우 생전에 그림도 하나도 안 팔렸다. 네. 그러면 이미 그 시대부터 판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왜 방고우는 안 팔려서 이제 죽어서 다 팔리고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생전에 팔렸으면 과연 방고우가 그렇게 됐을까? 다른 작가들은 이미 다 아카데미 형식으로 다 팔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그 시대의 상업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봤으면 과연 그런 얘기를 할까? 네. 그러니까 작품도 결국에는 거래되는 소유물이에요. 그쵸? 누군가의. 네. 거래되기 이전엔 작가 거지만 누군가가 구매하고 막 소유물이니까 이게 그리고 그 제2시장, 제3시장에도 계속 돌아다니는 게 이제 소유물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해야죠. 팔아야죠. 작가가 직접 팔기도 하고 해야죠 뭐. 안 그러면 그 재료비와 이런 운송비와 이런 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작가가 그렇게 가만히 자기 작품 누가 알아봐주고 누가 팔리고 이걸 기다리고 이 시간이면 스스로 진짜 홍보하는 게 훨씬 낫고 안 그러면은 전시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 물론 예산 받아서 움직이고 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그 비용과 운송비와 재료비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예, 그건 또 누가 지원해주고 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가 감당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전시를 하면서 판매가 안 되면은 진짜 오롯이 그 모든 몫이 작가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작가가 직접 뭐 파는 것도 좋은 뭐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뭐 어쨌든 저희가 나는 이 일련의 이야기가 결국 작가님이 서울과의 활동을 오가면서 시장을 접하고 작가님의 어떤 자체적인 클라우드도 상승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더 거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생기시면서 나오게 된 어떤 사견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주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민중미술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렇게 상업미술 시장에서 작가님이 원하시는 표현과 작품을 통해서 또 어떤 소득적인 이 고리를 만들어 놓은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이 향후에 대한 목표나 계획이란 건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획은 뭐 세우고 있지만 이게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일단 항상 불안해요. 네. 작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더 이제 반응이 좋고 작품 가격도 오르고 잘 팔리고 꾸준히 이게 이어지길 원하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제가 뭐 앞으로 또 언제까지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바로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정확하게 뭘 내릴 순 없지만 그냥 진짜 제 계획이랑 목표는 진짜 꾸준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연구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작품보다 더 진솔하게 솔직하게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고 또 두 번째는 또 이제 같이 활동하는 후배들과 동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바람이죠. 네, 그래서 솔직히 외로워요. 혼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이러면 물론 서울에 이제 진행 작가들도 생기고 이제 뭐 갤러리 관계자들도 생기고 하지만 작가들끼리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또 이제 나눌 수 있는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고충들 어려운 지점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동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앞으로는. 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니즈가 있는 그냥 그 이유나 기조 자체에 약간 작가님께서 뭐 예술가로서 작가로서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이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해서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좀 영리와 무관하게 이어오던 작품 활동이 있었고 그게 어떤 시장적으로도 가치를 지니면서 미술,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작가님의 시선이나 대하는 태도도 변하면서도 동시에 지켜질 건 지켜가는 되게 융복합적인 과정들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본인이 말씀하셨던 솔직함이나 꾸준함이 그 기저에 있으면서도 이게 영리적인 확장성이나 발전성까지 같이 고려하는 모습은 일단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자생하는 예술가로서의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가 작가님께서 얼마나 자생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사실 오늘 다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사람으로서나 혹은 예술가로서나 작가님의 어떤 행보 같은 것들을 많이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이야기들을 결국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팟캐스트 참여하시면서. 재밌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 기회에 저도 한 옛날 학교 다닐 때 얘기부터 해서 꺼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작가 생활을 해왔고 이런 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네,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작가님한테서도 그런 복귀하고 반추하는 과정에서 그죠. 유의미한 자리였다면은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오늘 이 팟캐스트는 말 그대로 작가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또 동시에 육지에서 오가면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그 스튜디오 아담과 팀 아시들이 제작한 제주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요. 지금까지 호스트 3방 그리고 게스트로 작가 김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